저는 이제 G2 빅데이터 경영학과에서 빅데이터 분석 트랙 쪽을 제가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강의할 주제를 좀 선정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2012년부터 했으니까 꽤 한 10년 정도 됐죠. 저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저희 학생들한테 저희가 요즘 플립러닝이라고 많이 하죠. 플립러닝, 이러닝, 블렌디드 러닝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플립러닝의 입장에서, 블렌디드 러닝의 입장에서 학교 수업을 하고 그 수업한 거를 학생들한테 복습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이제 그런 곳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올려놓고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저희 학생들보다 외부인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이제 그 사이트입니다. 제가 팔로워가 12,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꽤 많이 있죠. 전문 이런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가 아닌데, 의외로 꽤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강의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싶다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체계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수업 코스대로 저희가 다 녹화를 해서 제가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실 수가 있고요. 강의 자료들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올려놨는데 의외로 이제 다른 분들이 더 많이 활용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가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여기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도 이렇게 저희한테 제 강의를 듣고 아마 요청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연고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정책을 펼치시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많이 해야 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정부 기관들을 좀 많이 다닙니다. 구청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들에서 강의 요청들이 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구청에서도 이제 매년 사업보고서를 하잖아요. 아마 12월 달에 사업보고서, 11월 달에 사업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그냥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해도 연동해서 올리면 대부분 통과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구청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안 되고 다 분석을 해갖고 오라 그럽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든, 시민조사를 하든, 여론 수렴을 하든, 어떤 분석 기반을 해가지고 분석에 의해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증빙해야지만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거든요. 요즘 추세가. 이제 워낙 이제 이런 부분들은 통계라는 게 항상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통계. 그러면은 저희 학생들은 많이 어려워합니다. 통계라 그러면 거의 다 수학에 기반해서 많이들 하거든요. 숫자가 나오고 뭐 확률이 나오고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뭐 가능성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강의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조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대부분은 조사 전문 의뢰기관에다가 맡기고 그쪽에서 해갖고 오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임무고 의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저희 학생들한테 하듯이 저희가 뭐 어떤 전문적인 그런 거를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목차로 보시면 시민 여론조사, 여론조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앞에 시민은 대상이 누구냐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거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부분 쓰고 계신 게 통계적 방법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죠? 전화로 해가지고 여론조사해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전화를 통해서 많이 하고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화로 많이 하죠. 전화 샘플링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샘플링을 이용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전통적으로 써왔고 아직도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그죠? 이건 뭐 전통적인 방법이니까 하는데 요즘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통계적 방법과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같이 컨버저 해가지고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요즘 융합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별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융합이 돼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뭐 통계적 방법을 계속 이용해 갖고 왔는데, 요즘 추세는 이제 빅데이터 추세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계적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맞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의문도 많이 드실 거예요. 이거 해갖고 왔는데 이게 맞을까? 아니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계적 방법도 다 모든 방법은 100%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러가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이제 실수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혼용을 한다 그러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통계적 방법과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빅데이터라는 게 뭐냐?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 텐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방법에서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받았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6개인가요? 그죠? 네. 5개죠. 참, 5개의 연구조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문조사기관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은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돼 있는데, 조금 이제 틀렸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완하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보고서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아셔야 전문기관들한테 이제 발주도 하고 그걸 활용하고 이렇게 좀 더 해주세요. 요청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론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가장 쉽게 요즘 뭐 위키피디아라든가 위키백과라고 많이 하시죠. 그런 거를 통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론이라는 거는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거는 대중의 의견을 어떻게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적 사회조사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통계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죠? 조사, 통계 이런 말들이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널리 조사하고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무작위로 추출된 일정 수의 사람들, 우리가 보통 표본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표본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응답을 받고 그거를 통계 이론에 근거해서 조사한다.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데피니션들에 보면 정의들이 있죠. 통계라는 말도 들어가고 확률이라는 말도 들어가고 표본이라는 말도 들어가고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여론조사가 필요할까요?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부분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저희 이제 대학교들은 정책 수립도 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이제 세우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한남대학교에서 한 이런 하나의 샘플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우리가 PDCA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정책을 세울 때 플래닝을 하고, 그죠?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계획을 하고, 그죠? 그거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고, 잘 됐는지 체크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PDCA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계속 이제 완료를 하면서 1년 사업 끝나면 내년도 사업도 하면서 또 정책도 하면서 계속 온고잉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PDCA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그 P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널리시스입니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책이 도대체 왜 나왔어? 계획이 나왔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나온 거야? 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 분석, 대내 환경 분석, 학교 입장에서는 대내 환경 분석, 대외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주시는 여러 가지 정책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 정부 정책. 그래서 학교에서는 패스트 분석이라고도 불러요. PEST 해가지고 패스트, 폴리티컬. 그래서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분석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게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분석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항상 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학생들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부모들, 산업체들, 그다음에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맞느냐 의견 수렴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PDCA라는 방식을 이제 저희가 계속 써왔는데 요즘은 앞에 하나가 더 붙어서 A라는 걸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때 쓰는 방법들이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것도 있어요. 특정한 소수 몇 명한테 질문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몇 명한테만 질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책을 세우려면 다수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의견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 중에 통계적 방법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방법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의견 수렴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다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다양한 이제 그런 정부에서 요즘 평가들 많이 하죠. 정부 기관들 평가하는데 제가 그쪽에서 이제 자문도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해드렸거든요. 정부 평가, 기관들 평가. 그럼 기관들에서 하는 기관들 평가할 때 이제 매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죠? 기관들 단체. 그럴 때 보면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PDCA 방법을 항상 쓰라고 보고서를 쓸 때 얘기를 해줍니다. 사업들 각각의 사업서를 할 때 그때 이제 옛날처럼 PDCA가 아니고 갭 어널리시스를 해라.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게 이제 갭 어널리시스죠. 그래서 현재가 이런데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이제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그 미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현황 조사 또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즘은 많이 쓰는 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하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고객들의 의견을 데이터 수립을 해야 되죠. 이제 그때 쓰는 게 이제 표본 조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시민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샘플로 제가 이제 작년에 2020년도 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했던 시민 여론조사들입니다. 한 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주요한 정책에서 이제 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 샘플을 가지고 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게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용어들에 대한 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개요, 조사 목적, 조사 내용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수행 기간을 하면은 대부분 한두 달 안에 이제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길어지면 몇 개월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 통계청에서 하는 이제 국가조사들 같은 경우는 몇 개월씩 걸립니다. 돈도 뭐 억 단위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한 1000명, 최대 한 1000명 정도,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런 질문이 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할 때 몇 명을 갖고 해야 됩니까? 5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아니면 2000명? 3000명? 그거는 정답이 있습니다. 예산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산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뭐 예산이 없으면 뭐 많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대신에 왜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왜 많이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오차범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보가 많으면 정확해지죠.
한 명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5명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고 50명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해지고. 그러니까 표본이 많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표본을 많이 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표본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하시면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이제 오차 범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측을 할 때. 그래서 그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 감안할 것인지 그걸 고려해 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앞에 보면은 여론조사 파트에 보면은 요 표가 꼭 나옵니다. 5개 조사 보고서들 보면 다 이 표가 나오고요. 정부 조사라든가 통계청 조사 뭐 이런 통계 조사라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앞에 이렇게 항상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모집단이라는 얘기가 있죠. 모집단이라는 얘기가 있고 표본수라는 얘기가 있고. 그럼 모집단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다음에 표본수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조사 방법이 뭐냐? 조사 방법은 대부분 다 이제 전화 면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리스트가 있으니까 광주에 사시는 분들의 전화번호 리스트를 받아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그 중에서 500명 정도를 뽑아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표집 방법에 측내 비화 할당 표집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나 붙들고 500명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집 방법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표본조사에서 500명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몇십만 명을 뽑아서 조사를 하더라도 이런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의 목적과 이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샘플링을 고를 때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신학과가 있거든요.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거기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학과 가서 50명한테 샘플 조사를 했어요. 니네 술 얼마나 먹니? 저는 안 먹습니다. 대놓고는 안 먹는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문화는 건전한 문화입니다. 술을 안 먹습니다. 50명 갖고 조사를 했으니까 데이터 기반이 나왔죠? 과연 이거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보면,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안 믿어. 그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그럼 왜 잘못됐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내가 뽑은 표본이 내 질문에 대한 대표성을 갖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과연 대표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부분은 시민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구했는데, 과연 그 시민들이 광주시 전체를, 광주시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통계하는 사람들은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다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표본 층화 방법이라는 걸 씁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이 표본 신뢰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잘 얘기해 주시고 컨트롤 해 주시면 돼요. 너네 제대로 잘 뽑았어?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뭐 5개 중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원 운영에 관한 적절한 교습 시간. 과연 이거를 누구한테 샘플링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거기서 제가 몇 번 봤는데, 뭐 학부모한테도 그 설문조사도 받고, 학생들한테도 받고, 뭐 중복 받기도 하고, 약간 좀 샘플링 조사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통계 조사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응답률 표본 오차라는 게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전에 표본 오차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표본을 조사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방법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률, 뭐 표본 오차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표본 오차랑 여기랑 같은 말입니다. 표본 오차는 데이터 샘플 개수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표본 오차가 줄어들고요. 뭐 이런 얘기인데 표본 오차에 대한 얘기를 아직 잘 모르시죠? 그래서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사들을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통계 기반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깊게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잠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 문항이 구성이 되죠. 이 설문 문항이 중요합니다. 뭘 물어볼지가 중요한 거죠. 내가 도대체 뭘 물어보고 이 물어보는 말이 결국은 정책에 반영되는 질문이냐. 그러니까 요거를 잘 컨트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문항은 항상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팀에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런 문항들을 좀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답변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본 할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아까 전에 그 뭐 충화 표본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딱 보시고 뭐가 표가 많고 뭐 복잡하니까 다들 넘어가시죠. 그죠? 대부분 이거 안 보실 겁니다. 잘 앞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이 뭘 결정하는 거냐면, 과연 이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냐를 결정짓는 바로 이 표본이거든요. 이게 골고루 잘 분포가 됐느냐, 또는 남자 여자 비율이 제대로 맞느냐. 그럼 남자 여자 비율이 50대 50이 맞는 거예요? 반반이니까? 대부분 그걸 물어보시죠. 남자 여자니까 반반 물어봐야 되지 않아? 500명이면 250, 250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광주시 전체가 남자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남자 여자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죠. 근데 대부분의 통계조사에서는 시민조사잖아요. 여론조사 같은 보면은 광주시의 남자 여자 비율에 따라서 샘플링 조사해 주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 비율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반하는 것보다는 비율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층화표본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제대로 구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했느냐 이런 거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 쓰는 표가 이런 표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통계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를 다 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표본 조사를 다 맞춰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대부분 맞을 겁니다. 별 문제는 없을 텐데 또 보시면서 이거 충화표본 잘 해왔네? 요 한마디만 딱 하면은 이제 들어보는 사람들 좀 뭔가 전문적인 것 같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척도와 평점인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구하면 이제 숫자로 되죠. 그죠? 매우 만족한다. 아마 다 설문조사 하셨을 겁니다.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보통 5 리커르트 척도를 쓰거나 4 리커르트 척도를 쓰거나 합니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평점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 나는 1.4점 헷갈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줘. 그죠? 이렇게 쓰는 파트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보통 리커르트 이제 여기서 여론조사할 때는 이제 4 스케일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5 스케일도 많이 쓰고요, 보통.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을 이제 고려하면 되는데, 이제 항상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0을 해서 쓰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1은 0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점이 보통이죠. 5점 만점에서 보면 3점이 보통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점을 50점으로 놓고 봅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뒤에 보시면 표에서 어떤 경우는 1.4점으로 만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긍정, 부정으로 표시하는 팀들도 있고, 또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아까 전에 본 이제 그 표로 보시면 얘는 관심이 있다 없다 두 가지로 쪼개고 거기다 또 100점 만점까지 환산해서 하는 팀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앞에 보는 이런 의미를 잘 보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이 편하시다 그러면은 요청을 하시면 돼요. 이거 100점 만점으로 좀 표시해줘. 다. 그러면은 그 팀에서 알아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주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이렇게 요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팀들은 뭐 이렇게 해주는 팀들도 있지만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제 표시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가 정책 세울 때 어떤 게 좀 내가 이해하기가 편하고 이게 시민들한테 어필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잘 고민해 가면서 요거를 좀 정해주는 게 좋겠죠. 대부분 이제 만점으로 해주는 게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한 경우도 있겠죠. 그걸 잘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팀한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래 그 팀에서 해갖고 오는 방법대로 그냥 해갖고 오거든요. 조사기관에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수정해줘. 이런 건 이런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주시면 조사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이제 갖고 옵니다. 이제 그 조사기관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발주하는 팀에서 어떻게 발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하시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 도움이 드리고자 설명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설문 문항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잘 보시고요. 설문 문항이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아 다르고 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이 설문 문항을 잘 체크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